정교실 사회 19강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6쪽입니다. 네, 후삼국을 고려가 통일하고 난 이후에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태조 왕건의 주특기가 뭐라 그랬죠? 네, 우스갯소리로 결혼이라 그랬죠. 태조 왕건이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냐면 원래 왕건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통일하는 과정에서 호족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하고 나서 보니까 이 호족들이 자기 왕권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적인 존재를 결혼을 통해서 자기 식구로 만들면서 왕권을 안정시키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권은 신라 후백제 출신에게 또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차별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거뒀고 호족들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였대요. 원래 귀족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았지만 고려 통일하기 이전에 고려에서는 나라의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호족에게 꽤나 많은 세금을 거뒀다 그래요. 그래서 통일하고 난 이후에는 호족에게 세금을 조금만 거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러한 노력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영토가 한 요만큼이었다면 점점 더 영토가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건 태조 왕건이 이렇게 영토를 넓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왕건은 고구려의 도읍이었던 서경, 평양을 중시했다고 해요. 서경은 여기 위치했고 그 다음에 고려의 수도인 송악 개성 여기 위치했거든요. 개성보다 이렇게 북쪽에 위치한 서경을 중시했던 이유는 그만큼 고려의 그 영토를 북쪽으로 더 확장시키려고 했던 거죠. 네,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요. 그 다음에 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어떤 점에서 의의가 있냐면 후백제,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서 이룬 진정한 민족 통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이 당나라라는 중국의 세력을 이끌어서 통일한 건데 이 고려는 우리 민족 자체적으로 통일하게 된 첫 번째 통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발해는 왜 나왔냐? 발해는 여기 아래 지도에 보다시피 고려가 통일하기 전에 이 거란족이라고 있어요. 이 거란족에 의해서 발해가 이렇게 멸망하게 돼요. 발해는 이 고려와 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기 때문에 태조 왕건은 이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 88쪽 보겠습니다. 88쪽에 보면 고려는 지방 세력인 호족이 중심에 대해서 세운 나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신라는 이렇게 중앙귀족이 대부분 권력을 차지했었죠. 그렇지만 고려는 지방 세력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전에 통일신라 얘기할 때 나왔던 비빔밥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또 도교도 소중히 여겼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어떻게 관리를 뽑았을까? 고려시대에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 조선시대에 늘 그렇게 관리를 뽑았던 과거제도가 나옵니다. 이 과거제도는 고려의 네 번째 왕인 광종 때 이제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선생님 정리한 걸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의입니다. 자, 먼저 1대 태조의 정책, 방금 얘기했던 과거제도를 실시했던 4대 광종의 정책 이렇게 나눠서 복습해보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볼게요. 네, 태조의 정책은 호족과 결혼을 통한 왕권 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고려를 세울 때 개국공신 호족이 3,200여 명이나 된다 그래요. 개국공신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운 신하라고 보면 되겠어요. 3,200명이나 된대요. 이 많은 호족들을, 이 힘이 있는 호족들을 어떻게 안정시켰냐? 네,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 왕비가 6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23명, 그 결과 자식이 34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태조의 정책 중 세금은 이제 백성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걷어들였고, 호족은 적게 걷어들였다. 그 다음에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북방 정책, 그 다음에 서경을 중시하였고, 발해 유민을 수용하였다. 발해는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조는 이 거란을 배척했어요. 거란하고는 절대 교류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일화가 있냐면, 거란이 이제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자 고려에게 낙타를 보내요. 근데 이 태조는 그 낙타를 그 당시에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20마리 정도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낙타를 이제 그냥 먹이도 주지 않고 굶어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태조는 이제 거란을 배척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조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광종은 그 2대 3대 왕은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힘을 펴지 못하고 이게 죽거나 왕권을 넘겨줬는데, 그걸 본 광종은 이제 정말 이 강력한 호족들에 맞서서 왕권을 강화하는 세 가지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과거제도였어요. 과거제도라는 것은 학문, 다시 말하면 불교가 중심이 되었던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학문 유교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능력을 중시해요. 신라에서는 그 원래 귀족, 왕권과 관련된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수도에 살고 있는 귀족들만 이렇게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공부를 잘하면 이제 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방 세력도 이렇게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노비 안검법을 실시했는데요. 이 노비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노예. 그 다음에 안검이라는 것은 자세히 조사해서 살펴다고 보면 되겠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 예전에 원래는 노비가 아니었지만 평민 출신, 그 당시 평민은 양인이라 그래요. 평민 출신이었던 노비들을 원래 양인으로 이렇게 되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양인 출신이었는데 노비를 됐냐? 전쟁 포로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원래 평민으로 되돌립니다. 이 제도는 사실 이런 호족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였겠죠. 노비라는 것은, 노예라는 것은 자기 소유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노비들을 이렇게 원래 평민으로 되돌려버리면 당연히 호족들의 이 반발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복을 이렇게 정비했다 그래요. 이 광종이 왕에 오르기 전까지 뭐 후백제 이런 관복도 있고, 그 다음에 신라의 관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려의 관복도 있고, 그러니까 이 왕이 봤을 때 이 신하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너무 제각각의 그런 신하들이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성,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복 정비까지 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종의 정책은 과거제도, 노비안건법, 그 다음에 관복 정비는 이 강력한 호족 세력과의 이 전면전을 이렇게 선포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태조에 이어서 4대 광종에 와서 나라가 조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으니까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예요. 고려 후삼국의 통일에 의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고려 통일 전에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랬죠. 네, 이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한 발해 유민까지 이제 고려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섞인 진정한 통일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민족문화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와 달리 과거 제도에 의해서 지방 세력이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다. 그 다음에 유교, 불교, 도교도 소중히 여겼다. 유교는 이제 과거 제도에서 볼 수 있고, 불교는 뭐 원래 고려가 중시했었고, 도교는 풍수지리설, 어느 땅이 좋은 땅이냐, 이 지방에도 이렇게 눈을 돌리는 그 도교는 풍수지리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